모든 보이는 것은 상징이다. 그대가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엄밀히 말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문장 좀 심오하고 알쏭달쏭하게 들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너머의 진짜 모습을 찾아 나서는 아주 대담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토머스 칼라일의 의상 철학입니다. 이 책은 그냥 소설이라고 하기엔 좀 독특해요. 철학, 풍자, 자서전 같은 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면서도 또 가장 혁신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처음 읽으면 이게 대체 뭐지? 싶어서 당황스러운데 그 안에 담긴 생각들을 곱씹어 보면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이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워낙 구조가 독특한 책이라서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크게 5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처음엔 어떤 기묘한 독일 철학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철학을 만든 수수께끼 같은 교수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상 철학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의 정체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떤 영국인 편집자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요즘 독일에서 건너온 책 한 권에 완전히 푹 빠졌다고 해요. 내용은 정말 깊이가 있는데 형식이나 스타일은 지독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책이죠. 그는 이 책을 영국 독자들에게 꼭 소개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 편집자가 바로 이 기묘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가이드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편집자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 영국 사회는 뭐랄까 아주 현실적인 정치 문제들로 시끌벅적했거든요. 카톨릭 해방령이니 선거구 개혁이니 다들 이런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관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독일 철학책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까요? 그는 이 실용주의에 빠진 영국 대중들에게 이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던 겁니다. 하지만 이 편집자의 절박함과 사명감이 바로 이 문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새로 얻은 금화가 너무 뜨거워서 빨리 써버리고 싶은 것처럼 이 책에 담긴 새로운 진리 역시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리 낯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낀 거죠.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정말지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 의상 철학이라는 기상천외한 책을 쓴 저자, 바로 토이펠스트로이크 교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죠? 디오게네스는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관습을 비웃었던 그 냉소주의자요. 그리고 토이펠스트레크, 이건 독일어인데 뜻이 뭐냐면 악마의 똥입니다. 네, 맞아요. 악마의 똥. 이름부터가 세상을 향한 조롱과 기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은 더 대단합니다. 바로 만물학 교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것, 즉 만물에 대한 교수라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거창하고 포괄적인 직함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걸 가르친다는 이 교수님, 놀랍게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강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거창한 직함은 사실상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평소에 그는 어땠을까요? 거의 침묵의 성에 갇혀 사는 사람 같았다고 해요. 늘 조용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누가 사적인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벽을 쳐버리는 그런 분위기. 침묵이 그의 언어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그 침묵의 둑이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몇 시간이고 듣는 사람을 압도하면서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심오한 이야기들을 강물처럼 쏟아냈다고 합니다. 마치 차가운 조각상 입에서 뜨거운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요. 정작 본인은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토이펠스트로이크라는 인물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의 통찰력은 분명 진실을 담고 있는데 그 진실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백색 천사의 것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 흑색 천사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선과 악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물, 그게 바로 토이펠스 드료크였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상황의 흐름에 떠밀려서 이 도시에 정착한 이방인이었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용기를 내서 이런 걸 물어보면 아주 교묘하게 풍자석진 농담으로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답니다. 한마디로 그의 과거는 완벽한 미스터리 그 자체였죠. 자,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 같은 교수는 대체 어디에 머물면서 이런 기묘한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제 그의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사는 도시의 이름은 바이스니트보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벌써 힌트죠.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 도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익명성과 혼돈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 그 자체를 무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바로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다락방, 그러니까 모든 지붕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긴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철학자만의 망루, 고독한 사유의 성체 같은 곳이었죠. 교수는 바로 그 망로에서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마치 벌집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아주 초연한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달콤한 꿀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치명적인 독을 만들고 있죠. 그에게 인간 사회란 선과 악이 뒤섞여 윙윙거리는 거대한 벌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 내부는 어땠을까요? 와, 그야말로 그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책, 원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먼지라는 공통분모 아래 하나가 되어 있었죠. 책상 위, 책상 아래 할 것 없이 책이 쌓여 있고 잉크병 옆에 빵껍질이 굴러다니는 그런 풍경. 세상의 질서나 깨끗함 같은 것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생각의 폭풍 속에만 몰두하는 한 철학자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책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편집자가 왜 그토록 이 책에 매료되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핵심 개념, 바로 의상 철학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만지고 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짜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이 바로 토이펠스 드로이크 교수의 의상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만든 사회 제도, 법, 종교, 언어,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뚱어리까지도 영혼이라는 진짜 본질을 감싸고 있는 옷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옷들은 진짜 실체를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옷의 스타일이나 재질을 통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이 의상 철학의 관점을 책에서는 두 가지 시선으로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피상적인 겉모습만 보는 저속한 논리의 눈이에요. 이 눈으로 보면 인간은 그저 바지 입는 두 발 달린 잡식성 동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껍데기 너머의 본질에 꿰뚫어보는 순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인간은 신성한 영혼을 품은 경이로운 존재가 되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철학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회적 상징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해체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 가슴에 다는 별문양이랑 광대옷에 달린 노쇠 단추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땅에서 캐낸 금속을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물건일 뿐이죠. 교수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사회가 더 쉬운 거칠애를 벗겨내고 마치 과학자처럼 그 물질적 본질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기묘한 과학적 자유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토이펠스 드로크는 이 유명한
선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면서 옷의 개념을 우리가 입는 의복을 넘어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제도로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망치, 책, 법률, 국가, 이 모든 게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옷장을 채우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상 철학을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요.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막강한 권위를 가진 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회가 그에게 검은색 법복이라는 옷을 입혀주기 때문이죠. 그 옷 한 벌이 그 사람에게 판사라는 정체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사회 구조, 계급, 권력이 사실은 전부 옷이라는 실 몇 오라기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는 스스로에게 일종의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의 즉위식처럼 아주 화려하고 장엄한 형사를 상상할 때마다 발동하는 기묘한 버릇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교수의 상상 속에서는 그 장엄한 권위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권력자들의 옷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화려한 제복, 신성한 예복, 왕관 같은 것들이 모두 벗겨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뭘까요? 그저 벌거벗은 연약한 두발 동물일 뿐입니다. 옷이 사라지자 그들의 권위와 신성함도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상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통렬한 한방입니다. 자, 만약에 사회, 우리가 믿는 상징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겉을 감싸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껍질, 이 모든 옷들을 하나씩 벗겨냈을 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토이페스드로크 교수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진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머스 칼라일의 사르토로 레사르투스,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정말 기이하면서도 심오한 철학자죠. 토이페스 드루에크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독특한 사상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그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제 그의 기원, 그러니까 한 명의 철학자가 어떻게 단련되어 가는가, 그 형성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을 빚어낸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숨쉬며 자랐던 세상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토이팔스드로에크라는 이 기묘한 철학자는 도대체 어떤 토양에서 자라난 걸까요? 그의 세계는 어떤 색깔과 소리, 또 어떤 냄새로 채워져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요, 아주 평범한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신비로운 도착과 함께 시작되죠. 조용한 시골 마을 엔테플에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진 미스테리. 바로 그것이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고상하면서도 어딘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이방인이 안드레아스와 그레첸 푸테랄 부부의 소박한 오두막에 나타납니다. 정말이지 호련히 나타나서는요, 아주 짧지만 뇌리에 깊이 박히는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수수께끼같이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 부부의 문 앞에는 바구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다 잊은 채 곤히 잠든 아기가 누워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이방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맑고 종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죠. 노부부에게는 정말이지 심오하면서도 당혹스러운 책임만이 남겨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대여품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여품이 아니라 귀중한 대여품. 잘 키우면 큰 상을 받겠지만 잘못되면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의 새로운 부모가 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드레아스와 그레첸 푸테랄,
조용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자식 없는 노부부였습니다. 남편 안드레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 프리드리흐 대왕 휘하에서 싸웠던 척탄병 하사관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군대다운 강직함과 교사다운 질서를 동시에 품은 사람이죠. 지금은 은퇴해서 과수원을 아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 그레체는요, 소박했지만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깊은 신앙심과 삶의 지혜를 지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여인이었죠. 이방인의 미스터리는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나타나서 진짜 아이만 남겨두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웃마을을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갔다는 등 소문은 있었지만 그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고심 끝에 푸타랄 부부는 이 하늘이 준 아이를 자신들의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게 또 아주 기묘한 이름이에요. 바로 디오게네스 토이펠스로크. 여기서 책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름이 운명을 결정하는가? 한번 보세요.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 철학자의 이름이죠. 토이펠스도레크는 독일어로 악마의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합치면 신에게서 태어난 악마의 배설물이라는 정말이지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훗날 그가 모든 겉모습과 현상을 파헤치는 의복 철학자가 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 이름 자체가 그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은 아닐까요? 이 독특한 이름의 소년 토이페스드로크가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기 전에요.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실은 바로 그가 자라난 엔테풀이라는 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토이펠스드로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사랑과 무한한 희망에 둘러싸인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빛나는 세계였죠. 자연이라는 위대한 어머니가 모든 걸 부드럽고 안전하게 감싸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책이 묘사하는 엔테풀은 그냥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마치 그의 삶에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축소된 우주처럼 그려집니다. 숲이 우거진 비탈 사이에 믿음직스럽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자리 잡은 마을, 그 아래 전초기지처럼 서 있는 아버지의 과수원, 맑은 물이 친절하게 솟구치는 쿠바흐 개울, 그리고 마을의 광장이자 연병장 중심에 거대한 파라솔처럼 서 있던 용감한 늙은 보리수나무까지. 그곳은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자들이 지친 몸을 쉬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의 일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돼지들의 행렬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침이 되면 돼지치기 쿤치의 뚫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럼 배고픈 네발 짐승들이 사방에서 달려나와 그를 따라 들판으로 가죠. 저녁이 되면 거의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각자 놀라운 지형 감각으로 자기 길, 자기 집을 찾아 흩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남은 쿤치가 마지막으로 뿔피리를 불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 매일 반복되는 광경이 어린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공동체의 습관이라는 강력한 교훈을 새겨주었던 거죠. 하지만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강렬했던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야면 그건 바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가축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요소가 하나의 혼란스럽고 활기찬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모여드는 날이었어요. 그곳은 말 그대로 형언할 수 없는 대혼란의 장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깨끗이 씻고 리본을 단 갈색 피부의 남녀들, 북쪽에서 온 강화시는 목축업자들, 남쪽에서 온 스위스 중개인과 이탈리아 소몰이꾼들, 작센에서 온 도공들, 동방의 호르무즈 시장보다 더 화려해 보였던 뉘른베르크 행상들, 그리고 쇼맨, 발라드 가수, 경매인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죠. 값싼 햇보도주가 물처럼 흐르는 이 감각의 폭발은 관찰력 있는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요. 토이페스드로크의 어린 시절은 칼라일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바로 창조하고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내재적 충동, 즉 일에 대한 소명입니다. 칼라일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블럭을 정성껏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애써 만든 모래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건 혼돈스러운 세상에 나라는 존재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처음으로 표현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무언가를 만들고 심지어 부수는 행위를 통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연장, 즉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깊숙이 자리 잡은 창조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는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그의 생애 첫 반바지는 목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옷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이걸 그냥 단순한 의복으로 본 게 아니라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 하나의 건축물로 보았다고 회상합니다. 옷조차도 그에게는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조물, 해석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의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의 도덕적, 영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순종과 경외라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힘에 의해 정교하게 빚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즉 자유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내가 해야만 하는 것, 즉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에게 순종은 어떤 굴복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근본 법칙이었던 겁니다. 책의 구절은 이걸 명확히 보여주죠. 순종은 우리의 보편적인 의무이자 운명이다. 이에 굽히지 않는 자는 부러질 뿐이다. 종교에 대한 그의 이해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모델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안드레아스의 신앙인데요. 이건 아주 실용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가는 것을 군인의 퍼레이드 의무처럼 여겼고 내세에서 밀린 봉급을 받듯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어머니 그레첸의 신앙은 그의 존재의 핵심을 형성한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봉사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에 새겨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더 높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깊은 경외심으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지성소, 즉 가장 신성한 공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두려움은 신성하고 영원한 존경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유년기 이야기는요, 이 목가적인 세계 속에서 철학적인 정신이 처음으로 눈을 뜨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 불꽃은 대체 어디에서 점화되는 걸까요? 그 순간은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한 소년이 과수원 담장 위에 앉아서 저녁으로 나온 빵과 우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물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서 있는 거대한 산들을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눈앞의 유한한 세계가 저 너머의 광대하고 신비로운 무한의 우주를 향한 창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자연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 단단한 토대 위에서 그의 영혼은 과연 앞으로 닥쳐올 세상의 폭풍우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인생이 정말 귀중한 대여품이라면 그 첫 번째 상환일이 오기 전에 그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그 답은 그의 다음 여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사르톨르 레사르투스는 의복 철학이라는 정말이지 독특하고 심오한 사상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철학의 창시자는 바로 가상의 독일 철학자 디오게네스 토이페스트르크 교수라는 인물인데요. 그의 철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 사상, 사회 제도까지 전부 다 일종의 옷이라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대체 이렇게 기이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그의 추상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삶, 바로 그 기원을 따라가 봐야만 합니다. 이 책의 편집자 역할을 하는 화자는 아마도 후자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토이펠스드료크의 철학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뿅 하고 나타난 지적 유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 철학의 씨앗은 분명 그의 삶의 여정, 그가 겪었던 기쁨과 고통, 사랑과 환멸 속에 아주 깊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한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사상체계로 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죠. 도이 페스트로이크의 이야기는 평범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철학이라는 겉옷 아래 숨겨진 한 인간의 맨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기적 탐사는 디오게네스 토이펠스도레르크라는 인물의 아주 기이하고 거의 신화에 가까운 기원과 함께 그 막을 엽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지는 정말 의미심장한 시작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아이가 없어 적적하게 지내던 노부부 안드레아스와 그레첸 푸터랄. 그들의 소박한 오두막 문을 두드린 건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책에서는 그를 아주 위험있고 고상하며 어딘지 모르게 비범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잠시 이곳에 들른 존재처럼 말이죠. 이 암호 같은 말들이 이 아이의 삶 전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예언이 됩니다. 아이는 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도 아니죠. 바로 대여품입니다. 잠시 빌린 것이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높은 보상이라는 영광 또는 무거운 벌이라는 파멸, 둘 중 하나의 정산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처음부터 위대한 과업을 부여받거나 혹은 비극적 실패가 예정된 거대한 시험대 위에 놓인 셈입니다. 노부부가 지어준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 덩어리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신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뜻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의 고귀함을 암시하죠. 반면에 토이페스도로에크는 글쎄요, 악마의 똥이라는 아주 비천하고 추한 지상의 오물을 의미합니다. 신성함과 세속성, 천상과 지옥, 정신과 물질의 전쟁이 이 이름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그가 앞으로 어떤 철학자가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복선입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름, 이것이 바로 토이페스도로에크인 거죠. 이 책은 바로 이 역설적인 이름이야말로 갓난아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옷이었다고 아주 재치 있게 암시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정체성 전체를 감싸고 형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의복이었던 셈이죠. 그는 평생 이 모순된 이름의 의미를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모든 현상의 겉과 속에 대한 탐구, 즉 의복 철학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묘한 이름의 소년, 젊은 토이펠스트로크를 형성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연의 경이와 소박한 믿음으로 가득 찬 곳, 그의 고향 엔테풀입니다. 엔테풀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소년의 영혼을 키워주는 공간이죠.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그는 자연의 순환을 배웠고 저 멀리 흑해까지 이어진다는 쿠바흐 시냇물을 보면서 무한한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마을 중앙의 늙은 보리수나무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역사의 증인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양돈치기의 뿔피리 소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풍경과 소리가 그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첫 번째 교과서였던 셈입니다. 토이페스트르크는 훗날 이 시기를 황금시대, 그러니까 세상과 아무런 방해 없이 순수하게 연결되었던 시절로 회상합니다. 자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었죠. 모든 것이 경이롭고 충만했던 이 시절의 경험은 훗날 그가 인위적이고 공허한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철학적 감수성의 원천이 됩니다. 그는 양부모를 통해서 아주 일찍부터 진정한 내면의 영적 삶과 형식적인 종교 의무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 그레첸의 신앙은 삶 그 자체였어요. 기도와 노동, 사랑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죠. 반면에 아버지 안드레아스에게 신앙은 일요일에 입는 정장 같은 거였습니다.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일종의 거래에 가까웠죠. 이것이 훗날 겉모습, 즉 의복과 그 안의 본질을 구분하려는 그의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의 살아있는 믿음과 아버지의 죽어있는 의무, 이 둘의 대비가 그의 사유의 원형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던 이 조화로운 교육은 곧 인간 정신을 틀에 맞춰 찍어내고 기계화하려는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운명에 처합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는 어찌 보면 비극적인 순간이죠. 순수함으로부터의 추락은 토이페스트루크가 정규 교육을 위해 집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자신의 영혼을 파괴해버린 재앙이었다고까지 묘사합니다. 토이펠스트로크는 자신의 대학 시절 전체를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지식의 빛을 찾아간 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흉내를 내는 헛된 말장난뿐이었던 거죠. 스승들은 스스로도 보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었고 결국 모두가 무지라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고 그는 통탄합니다. 그는 대학을 깨달음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상을 갈아서 죽고 쓸모없는 먼지로 만드는 논리 방앗관으로 보았습니다. 역사는 영웅들의 위대한 서사가 아니라 그냥 연대와 이름을 외우는 게 전부였고, 철학은 삶의 지혜가 아닌 공허한 개념 노름이었습니다. 과학은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대신 세상을 분해하고 조작하는 기술로 전락했죠. 모든 학문이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알미 아닌 알의 흉내만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이미지는 그의 의복 철학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반질반질한 모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위나 지위라는 옷을 상징하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끔찍한 교육 경험은 의미를 잃어버린 모든 공허한 제도와 상징에 대한 그의 경멸을 확고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의 표면 아래, 즉 의복 아래에 숨겨진 진정한 알맹이를 찾도록 강요하는 계기가 됩니다. 쓸모없는 지식의 껍데기만을 잔뜩 짊어진 채 대학에서 나온 토이펠스트로르크는 이제 지도도 직업도 목적도 없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툭 던져집니다. 그의 청춘은 이처럼 연이은 헛된 시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법학에서는 인간적인 정의가 아니라 딱딱한 조문만을 보았고 공직에 진출하려 했지만 꽉 막힌 관료제 앞에서 좌절했죠. 결국 그는 자신의 그 방대한 지식을 헐값에 팔아서 개인교사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책에서는 이 시기를 젊고 혈기왕성한 망아지가 세상이 엄격하게 울타리 쳐져 있음을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묘사해요. 눈앞에 풍요로운 풀밭이 보이는데 그에게는 전부 금지된 목초지일 뿐이었던 거죠. 이 목적 없는 방황의 시기는 그를 깊은 고독과 소외감으로 채웁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냉소라는 갑옷을 입고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그의 날카로운 유머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 내면의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가리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지독한 절망과 냉소적인 고립의 상태에서 그의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롭고 신성한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천상의 은총, 하나의 비전이 그의 잿빛 현실 속에 호련히 등장하는 것이죠.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낭만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책의 묘사를 보면요, 이건 마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우주적이고 운명적인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한 줄기 빛이, 아니 하나의 태양이 떠오른 것과 같았어요. 그녀의 이름 블루미네는 꽃의 여신을 의미하는데요. 메마른 그의 영혼에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줄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죠. 바로 이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접촉이 불꽃이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잉태한 순간이었죠. 추상적인 관념과 차가운 냉소 속에서 고립되었던 그의 삶에 찾아온 최초의 진정한 연결이었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그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루어진 이 운명적인 만남은 토이펠스트루크 생애 최대 위기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 사랑은 그를 구원할 수도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위기가 그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를 구원할 만큼 강력한 철학을 창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극적인 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토머스 칼라일의 사르토르 레사르투스. 계속해서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햇살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제 잠시 뒤로 하고요. 우리는 한 인간의 영혼이 그리고 한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이 혹독한 시련의 불길 속에서 어떻게 단련되는지 그 청년기의 한복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말이죠. 토이펠스트로에크 교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던져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철학이라는 건 조용한 서재에서 책을 읽고 명상하며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오히려 한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그 잿더미 속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싹트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꿈같이 이상적이던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이름 없는 곳이라고 부르는 대학, 그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면서부터 말이죠. 순수한 지적 열망을 가득 품고 두드렸던 대학의 문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겪게 되는 거대한 환멸의 장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토이펠스트로에크가 겪었던 대학 시절의 본질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길을 밝혀줄 훌륭한 스승을 기대했지만 막상 그가 마주한 건 자기 자신조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눈먼 인도자들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깊은 지적 실망감과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 뿐이었죠. 그는 지식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갈증을 안고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건 텅 비어버린 형식적인 절차와 낡아빠진 논리의 찌꺼기들 뿐이었어요.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낫지. 이건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았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적 성장을 도와주리라 굳게 믿었던 기관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깊은 배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이런 끔찍하고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는 기만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적인 개념을 하나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대학과 같은 사회의 여러 제도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가치나 내용을 제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가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외향과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그 권위를 이어간다는 통찰이었습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를 목격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의 분노의 핵심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건 왼쪽에 있는 진정한 상품, 즉 영혼을 살찌울 순수한 지식과 지혜였어요. 하지만 그가 강요받은 건 오른쪽에 있는 상품의 외양뿐이었죠. 그는 교수들을 방앗간 주인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가 정말 날카롭습니다. 새로운 곡식을 가져와 신선한 가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저 낡고 삐걱거리는 기계가 잘 돌아가는 척만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는 자들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의 절망감을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젊은 영혼들은 지적인 양식을 구하면서 스승들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런 영양가도 온기도 없는 차디찬 바람뿐이었습니다. 통풍을 먹어라. 이 지독한 지적 허기 속에서 그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쓸모없는 지식만 머리에 가득 채운 채 깊은 환멸감으로 졸업한 토이펠스트로이크. 그는 이제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거친 세상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표류자처럼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졸업 후 삶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유를 향해 힘차게 고삐를 끊고 뛰쳐나온 야생마.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드넓은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풍요로운 목초지로 가는 길을 막아선 높고 견고한 울타리뿐이었죠. 가능성은 저 너머에 보이는데 그 어떤 문도 그를 위해 열려있지 않은 잔인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는 사회가 정해놓은 그 관습적인 길을 경멸했습니다. 그에게 소위 직업이라는 건 자아실현의 기회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연자방아를 돌리는 말이라는 비유는 그의 생각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끝없이 원을 맴돌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말처럼 정해진 직업에 갇힌 인간 역시 진정한 진보 없이 무의미한 노동만 반복할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길이 있을까 싶어서 발을 들여본 상류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뛰어난 지성과 예술적 감수성은 깊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삶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했죠. 그는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구경꾼으로서 주변부를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죠. 이렇게 거칠고 무관심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풍자라는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날카롭고 냉소적인 태도, 이건 사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냉담함은 세상의 몰이해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바로 그 어둡고 목적 없이 방황하던 삶의 한가운데로 정말 갑자기 한 줄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의 모든 고통과 방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지상에 나타난 천국의 환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 그러니까 블루미네를 만나기 전부터 토이펠스 드레크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성에 대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서 여성성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의 눈에 비친 여성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고독과 불타는 상상력이 빚어낸 선에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에 떠다니는 신성한 영혼, 즉 환상 그 자체였죠. 현실 세계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했던 그의 갈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상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추상적인 갈망과 뜬구름 같던 이상이 안착할 단 하나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블루미네, 꽃의 여신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라기보다는 그의 텅 빈 세계를 구원해줄 아름다움과 목적의 상징, 살아있는 여신으로 그의 앞에 강림합니다. 자,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땅 위를 헤매는 고독한 영혼과 저 하늘의 궤도를 도는 찬란한 별의 만남, 즉 완전히 다른 두 우주의 운명적인 충돌에 관한 서사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만남을 이처럼 거대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그녀는 저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 자신은 어두운 땅 위를 헤매는 방랑자,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개의 궤도가 마침내 교차하는 순간,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섭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정말 한편의 꿈처럼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하게 전개됩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인연이 그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연결로 순식간에 발전하죠. 모든 순간이 마치 그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냉소와 절망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순수하고 압도적인 기쁨과 감사의 감정만이 가득 차오르죠. 그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결 같은 행복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외면했던 바로 그 현실 세계가 이제 그가 간신히 쌓아올린 이 작은 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힘으로 그를 덮쳐옵니다. 종말은 예고도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의 세상을 비추던 유일한 빛이, 그의 샛별이 꺼져버린 겁니다. 계급, 부, 가문이라는 세속적인 장벽이 그의 찬상적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마지막 필사적인 행동으로 그는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한 합의를 경험합니다. 이 단 한 번의 입맞춤을 통해 그는 세속의 시간을 초월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육신은 헤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가 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한 연결의 순간, 순수한 불멸을 맛본 바로 그 직후, 그의 영혼에는 과연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그 답은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겪은 추락은 단순한 시련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 그의 현실, 그의 존재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산산조각난 우주의 파편들 사이로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향해 추락하는 영적인 자유낙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락이야말로 그의 삶의 다음 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토이 필스드레크의 삶에서 가장 내밀하고도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지적인 성장을 따라왔다면요, 지금부터는 그의 감정과 영혼이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의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대학을 떠난 토이 필스드레크, 머릿속에는 무한한 재능과 지식이 가득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그 광활한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좁고 답답한 공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재능은 넘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모든 젊음이 겪는 그 근원적인 갈등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내면의 잠재력은 마치 화산처럼 들끓는데 외부 세계의 현실은 아주 견고하고 차가운 벽처럼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는 자유롭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을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건 굳게 닫힌 문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벼락뿐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눈앞에 가장 기름지고 풍성한 기회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인 거죠.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함께 서서히 쓰러져 가거나 아니면 무모하게 단단한 현실의 벽에 온몸을 던져서 산산조각 나거나, 유력한 저리를 얻으려고 애써봤지만 후원자라는 사람은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아주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로 그를 돌려세웁니다. 결국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자신의 번역 능력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겨우 빵과 물로 연명할 정도의 보잘것없는 수입을 가져다 줄 뿐이었죠. 이따금씩 차다름이라는 귀족 가문을 통해서 화려한 상류사회를 엿보기도 하지만 그건 마치 신기루처럼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결코 그의 세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날카로운 풍자와 냉소적인 태도는 사실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자신에게 아무런 자리도 내어주지 않을 때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맨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껴입은 갑옷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창이 아니라 짓밟히지 않기 위한 방패였던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자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풍자라는 아주 뻣뻣하고 불편한 옷으로 자신을 감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이 이처럼 목적 없는 방황과 깊은 좌절로만 채워질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하나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우주 전체를 뒤흔들고 완전히 재편할 운명적인 존재를 그의 눈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문장은 이 만남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칼라일은 토이펠스트로에크와 같은 젊은이에게 신성하고 이상적인 가치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관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상에 나타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이 만남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신화적인 비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항로 전체를 바꿔버리는 너무나 매혹적이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우애로인 셈이죠.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섬에서 시간을 잃고 머물렀던 것처럼 토에펠스도레크 또한 이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존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구체적인 정보를 감춥니다. 여기서 편집자라는 인물은 이 책이 토이펠스도르크의 글을 엮었다는 가상해설정 속 인물인데요. 그가 블루미네, 즉 꽃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현실의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 신성함, 그리고 결코 닿을 수 없는 희망을 상징하는 이상화된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만남은 마치 하나의 천문학적인 사건처럼 묘사됩니다. 저 하늘 위를 도는 행성, 블루미네와 이 땅 위를 헤매는 위성, 토이펠스도레크의 궤도가 운명적으로 교차하는 순간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의 두 세계가 충돌하고 융합하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존재 앞에서 그 냉소의 갑옷을 입고 있던 토이펠스트로크는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만난 듯 갑자기 용기와 웅변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남자가 서 있죠. 늘 구석에서 침묵만 지키던 그가 내면의 어떤 힘에 이끌려서 대화의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그를 짓누르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불안을 딛고 솟아오르는 초월적인 힘을 느끼게 되죠. 이 모든 기적의 정점은 바로 헤어질 때 맞잡은 손과 거절당하지 않은 재회의 약속이었습니다. 블루미네의 인정은 그에게 마치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계속 거부당하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온 그에게 그녀의 시선은 너는 존재한다, 너는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온 우주의 증명이었던 거죠. 그녀의 눈빛 하나가 그가 경멸받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허락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은 그 어떤 분석이나 이성도 끼어들 틈이 없는 순수한 환희의 순간들입니다. 감정이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고 삶 자체가 오직 기쁨으로만 연주되는 하나의 교향곡이 되는 시간이었죠. 그는 순수한 감정의 흐름 속에 온전히 몸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그는 굳이 그 감정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너무나 심오하고 완전한 연결이었죠. 모든 순간이 이성적인 판단 없이 오직 느끼는 것으로만 채워진 그런 시간이었죠. 그들이 만든 그 영원할 것 같던 세계는 그러나 시간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의 요구, 즉 가정교사 격인 사촌의 압박이라던가 그녀에게는 더 부유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냉혹한 현실이 그들의 꿈 같은 시감에 잔인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시간과 현실이라는 무자비한 침입자가 그들만의 감정의 왕국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별은 격렬한 다툼이 아니라 슬픔이 깃든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들의 현실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말없는 이해.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던 그의 샛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진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진 행복의 빛을 통해 토이펠스드로 그는 다가올 종말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 한 번의 그러나 영원한 순간, 토이펠스드레크는 입맞춤으로 불멸이 됩니다. 그는 행복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벽한 합의를 경험하죠. 두 개의 이슬방울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 비유는 그 순간의 완전한 융합과 동시에 그 찰나가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비극성을 정말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맞춤이 끝내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은 산산조각 나서 시간 속으로 붕괴하고 존재의 정점은 한순간에 완전한 절망의 심연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 전환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황혼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덮쳐오는 칠흑 같은 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굉음과 함께 찾아온 완전한 어둠 속으로의 추락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토이펠스드로그에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그녀라는 희망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그의 전 우주가 송두리째 파괴된 것이죠. 그의 세계는 그냥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고 그는 그 잔해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비극의 가장 잔인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었던 바로 그 마법의 열쇠가 이제는 그의 마음을 영원히 봉인해버렸다는 것. 한때 마법처럼 열려서 무한한 감정을 쏟아냈던 그의 심장은 이제 그 어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견고한 상자가 되어버렸죠. 이로 인해서 그의 내면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근원적인 상처를 감추기 위한 아주 냉혹한 금욕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대재앙 이후 토이펠스르크는 목적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내면을 잠식하는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평화를 찾으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그를 상실의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뿐입니다. 위안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고통의 원천이 되어버리죠. 고향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고 웅장한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행복한 연인의 결혼식 마차 소리는 그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팝니다. 결국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그의 삶의 이야기는 형태를 잃고 혼돈의 물보라 속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는 인류의 원형적인 추방자가 됩니다. 죄 때문에 낙인 찍힌 카인이나 방황하는 유대인처럼 그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심오한 고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영원한 방랑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으로 온 세상에 자신의 슬픔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비극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절망은 이제 거대한 형이상학적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그는 이제 하늘의 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자비롭고 전능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런 고통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의 고통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 질서와
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국적인 사랑의 상실은 그의 영혼에 깊고 어두운 철학적 공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함이 앞으로 그의 철학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격렬한 영적 투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의 붕괴가 세계의 붕괴로, 그리고 신의 부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의 진정한 철학적 여정은 바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머스 칼라일의 책 사르토르 레사르투스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깊은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토이펠스드레크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뒤에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처절하면서도 심오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슬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주인공 토이펠스드러크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붕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끔찍한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믿었던 사랑, 우정, 신념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에 나버린 거죠. 이제 그는 의미라는 중력이 사라진 텅 빈 우주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토이펠스트루에크의 이 깊은 슬픔이 그를 어떻게 목적 없는 방랑으로 이끄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발걸음을 옮기는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겪는 아주 깊고 혹독한 유배의 시간이었죠. 세상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내쫓긴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블루미네와의 이별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영혼에 가해진 치명상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믿는 그의 능력 자체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주 차가운 갑옷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마치 한 번 열렸다가 닫힌 후에는 다시는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마법상자처럼 말이죠. 이 내면의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그는 바깥 세상으로, 물리적인 세계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어린 시절의 안식처였던 고향을 떠올렸겠죠.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그곳 역시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 깊은 곳,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장엄한 자연 속으로 도망칩니다. 숭고한 산맥과 영원한 풍경 속에서 그는 나라는 이 작은 고통을 잠시 잊고 거대한 대지의 영과 하나가 되는 듯한 기묘한 위안을 잠시 맛보게 되죠. 하지만 이 깊은 산속의 고독 속에서조차 인간 세상의 행복은 이렇게 예고 없이 불쑥 끼어들어서 그의 상처를 후벼팝니다. 결혼 축하 장식을 단 마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사랑과 행복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연의 그 영원함도 인간관계의 상실이라는 이 구체적인 고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삶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단단한 실체가 아니에요. 형태를 알 수 없는 증기처럼 흩어져 버린 영적인 수수께끼가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던 그 명확한 인생의 길이 사라지고 안개처럼 자욱한 혼돈만이 남게 된 겁니다. 칼라일은 그의 상태를 성서에 나오는 추방자들, 카인이나 방황하는 유대인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인의 고통은 어쨌든 자기 죄에 대한 벌이라는 명확한 이유나도 있잖아요. 하지만 토이펠스트로크의 고통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차갑고 무심한 우주가 가하는 일방적인 폭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는 죄인이 아니라 부조리한 운명의 희생자였던 셈입니다. 목적 없는 방황 속에서 쌓이고 쌓인 이 고통은 점차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을 묻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 위기로 커져갑니다. 이제 그는 우주의 가장 어둡고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삶 내내 쌓여온 모든 고통과 환멸을 임계점 너머로 터뜨려버린 마지막 한 방울의 독약 같은 거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겪어야 했던 외로움, 거짓된 우정의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거짓된 사랑의 파고까지. 그의 쓰디쓴 잔은 마침내 넘쳐 흐르고만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서 이 세계를 지탱하는 도덕적인 질서 그 자체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만약 선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쩌면 신은 애초에 없거나 아니면 인간의 고통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한 방관자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끔찍한 회의에 빠져듭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무라는 개념 역시 힘을 잃어버립니다. 한때 그의 삶을 이끌었던 그 숭고한 의무감은 이제 보상에 대한 희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당근과 채찍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환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의 명령이 아니라 교수대 같은 세속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최후의 불호인 내면의 양심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온갖 악행을 저지른 네로 황제는 아주 쾌활하게 살았고 위대한 성인 바울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고뇌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면의 목소리, 이른바 양심이라는 게 과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는 묻습니다. 이 모든 회의와 질문은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철학으로 결론이 납니다. 바로 그가 영원한 부정이라고 부르는 절대적 부정의 세계관이죠. 이 정의가 핵심이에요. 우주는 신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갈아서 으깨버리기 위해 맹목적으로 굴러가는 거대하고 차가운 기계장치라는 오싹한 깨달음입니다. 이 인용구는 영원한 부정의 공포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혼 없는 기계적인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한 인간의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죠. 우주는 더 이상 신의 섭리가 깃든 공간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기 위해 굴러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의지나 소망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주가 정말로 신 없는 거대한 기계이고 모든 게 무의미하다면 미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선택은 차라리 악마와 손을 잡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부정이 이끄는 위험하면서도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춥고 어두른 영적인 사막에 갇혀서 공허 속에 소리치던 토이펠스트루크는 마침내 존재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끝은 완전한 굴복이나 파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배경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는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리의 한복판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장 깊은 절망의 장소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탄생하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순간, 그냥 추상적인 철학이었던 영원한 부정이 인격과 의지를 가진 거대한 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건 그의 내면에 직접 말을 걸면서 너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우주 전체가 그의 파멸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순수하고 반항적인 의지가 폭발합니다. 그는 자신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우주적 기계 앞에서 희생자로서의 운명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우주 전체에 맞서서 자신의 영적인 자유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고통의 끝이자 능동적인 저항의 장엄한 시작이었습니다. 칼라엘은 이 중요한 순간을 바포멧적 불의 세례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포멧이라는 이교적인 명칭이 암시하듯이 이건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터져나온 순수한 저항과 부정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다시 태어나는 일종의 이단적인 세례의식인 셈이죠. 토에펠스트로크 자신도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자기 인생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전까지 그는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 이 저항의 순간을 통해 비로소 고통을 초월해서 주체적인 의지를 가진 온전한 개인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의 진짜 인생은 바로 이 지옥의 거리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불타는 저항이 곧바로 평화나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걸 불태운 저항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건 뜨거운 환희가 아니라 오히려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초연한 상태였어요. 그는 이 시기를 무관심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더 이상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하지 않아요. 여전히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꽉 붙잡아줄 닻이 생긴 겁니다. 바로 어떤 외부의 힘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자유의지라는 확고한 사실이죠. 그의 영혼은 이제 방황하더라도 중심을 잃지는 않게 된 겁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내면의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바깥 세상의 관찰자가 됩니다. 나의 고통에만 빠져있던 시선이 나가 아닌 것, 즉 도시, 역사, 사회,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넓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는 이제 세상을 새롭고 냉정한 명료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초연한 관점에서 그는 전쟁 같은 인간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를 분석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창한 이념을 아주 냉혹하고 논리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그 완전한 무의미함을 폭로하고 있죠. 서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 원한도 없는 유용한 장인들이 국가라는 추상적인 이름 아래 서로를 죽여야 하는 이 과정의 끔찍한 부조리함을 그는 꿰뚫어 보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역사 속 위인들에게 새로운 경외심을 품게 돼요. 이전에는 그저 혼란스럽게만 보였던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위대한 개인들을 통해서 신성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대한 계시록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위인들은 단순히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살아있는 텍스트 같은 존재라는 거죠. 무관심의 중심은 이처럼 중요한 통찰을 주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그는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지만 아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유는 찾지 못했어요. 마음을 시끄럽게 하던 악마는 쫓아냈는데 그 텅 빈 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고요하지만 공허한 상태인 거죠. 이 고요한 공허는 마침내 이야기의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정과 무관심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온전히 긍정하는 신호적 철학, 그가 영원한 긍정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마침내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불행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불행은 저주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이에요. 유한한 육체와 현실 속에 갇힌 인간의 무한한 영혼이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불행은 우리의 잠재력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고통의 가장 깊은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보살핌받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집요한 요구였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이 모든 불만과 고통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깨닫는 거죠. 여기서 그는 우주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냉엄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선물이지 개인적인 만족을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영적 해방을 위한 명확한 3단계 행동 강령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바이런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고통을 미화하고 연민에 빠지는 낭만주의적 자아도취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괴테로 상징되는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체념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하죠.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요구를 소멸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행복과 숭고한 지복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표가 보여주듯 행복은 끊임없이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를 묻는 유한한 욕망이에요. 반면에 지복은 행복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물을 때, 즉 의무를 행할 때 찾아오는 무한하고 더 높은 차원의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긍정의 핵심입니다. 자아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걸 멈추고 대신 자신의 일과 의무를 온전히 끌어안음으로써 발견되는 삶 전체에 대한 우렁찬 예스입니다. 이건 운명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찾아서 삶에 참여하겠다는 능동적인 긍정인 거죠. 이 위대한 철학적 여정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실천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거창하고 추상적인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 놓인 일,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다음 걸음이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라는 지혜죠. 그리하여 우리는 토이펠 스트로에크의 궁극적인 깨달음과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저 멀리에 있는 유토피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당신의 조건이라는 원재료를 사용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작업장이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끝으로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영적인 재탄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토마스 칼라일의 의복 철학 속 주인공 토이펠스 드로이키의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에요. 주인공이 우주를 향해서 거대한 아니오라고 외쳤었죠. 모든 것에 대한 저항, 그 격렬한 부정의 몸짓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요한 평화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모든 게 텅 빈 듯한 공허함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영원한 부정은요, 그의 실존적인 공포에 맞선 정말 용감한 저항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무의미함이라는 거대한 악마 앞에서 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 투쟁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전장 같았어요. 결국 승리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폐허가 된 것처럼 텅 빈 공허함만 남게 된 겁니다. 작가는 이 순간을 아주 강렬한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바포메트적 불이세례입니다. 이게 그냥 조용한 깨달음 같은 게 아니에요. 마치 불로 모든 걸 정화하듯이 과거의 두려움이나 의존성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는 아주 격렬한 자기 해방의식 같은 거죠. 외부의 어떤 권위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순전히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이 불의 세례를 겪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는 아니게 됐어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그가 마주한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찬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신의 내면이라는 성체는 간신히 지켜냈는데 성문 밖 세상은 온통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같은 그런 황량한 뿐이었죠. 이렇게 뜨거운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엔 아주 차가운 무관심이 찾아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무관심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요. 모든 감정이 마비된 것 같은 이 시기에 그는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연극을 그저 관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이제 자기 심장을 파먹는 일을 잠시 멈추고 더 건강한 양식을 찾아 외부의 비자아를 움켜준다. 바로 이 구절이 그의 결정적인 변화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끝도 없이 자기 자신만 파고들던 그 고통스러운 시선이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고대 도시의 폐허에서부터 거대한 전쟁터, 그리고 히말라야의 정상까지 인류 역사의 광대한 파노라마를 훑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드라마의 배우가 아니라 그저 무심한 관객일 뿐입니다. 이렇게 냉정해진 시선으로 보니까 인간 세상의 가장 큰 광기,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덤드러지 마을의 우화인데요. 이걸 통해 그는 전쟁의 본질을 무섭도록 단순하게 파헤칩니다. 이 과정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국의 한 마을과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각각 30명의 건장한 장인들이 뽑힙니다. 그들은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낯선 곳으로 보내져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요. 그리고 발사, 이 명령 한마디에 서로의 영혼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관찰하니까 인간 갈등의 깊은 비합리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서로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세상은 60명의 쓸모있는 장인 대신 69의 시체를 얻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관심의 중심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의 영혼은 마치 불순물이 싹 제거된 것처럼 정화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텅 비워버렸죠. 악마는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는 조용하고 불편한 공허함만 남은 겁니다. 낡은 세계는 무너졌는데 아직 새로운 세계를 지을 설계도는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의 덫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인간의 불행은 그의 위대함에서 비롯된다.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 아래에 완전히 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영혼은 무한한 걸 갈망하는데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거대한 간극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이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아주 명쾌하게 풀어낸다는 겁니다. 행복을 하나의 분수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분자는 내가 성취한 것, 그리고 분모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수의 값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정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냉혹한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평생 분자, 즉 성취를 늘리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분모,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그 기대감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기대라는 분모가 끝없이 커져버리니까 행복이라는 분수값은 언제나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취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이렇게 지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드디어 그의 여정은 영원한 긍정으로 나아갑니다. 부정과 무관심의 시대를 지나서 새롭고 강력한 삶의 철학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의 변화의 열쇠는 바로 체념, 독일어로는 엔사겐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난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오히려 행복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 자체를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행복 방정식의 분모, 즉 기대를 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아무리 작아도 그 값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역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니, 대체 어느 법에 네가 행복해야 한다고 쓰여 있냐 하고 말이죠. 우주가 나에게 행복을 빚졌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해방의 순간이죠. 그의 영적인 변화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요. 첫째,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낭만적인 우울을 즐기는 태도를 버립니다. 둘째, 세상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창조적인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고요. 셋째, 찰나의 행복을 넘어서 축복이라고 부를 만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지금 내 바로 앞에 놓인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가 얻은 깨달음의 핵심, 그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네 자신 안에 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일구어내라. 이상향, 유토피아, 이런 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보잘것없는 현실, 바로 여기서부터 너의 이상을 만들어내라는 아주 강력한 외침입니다. 자,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웠던 내면의 혁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한마디로 희생자에서 창조자로의 완전한 변신이었습니다. 예전의 그와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두려움과 불신에 갇혀 살던 사람이 이젠 믿음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게 된 거죠. 운명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창조자로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길 바라지 않고 내 안에서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드디어 삶의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을 거라 목적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보상을 갈구하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그의 존재 이유가 된 겁니다. 토이펠스도르크의 여정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가장 가까이에 놓인 의무는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점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일 속에 있다는 거죠. 당신의 이상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당신의 발밑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토이페스트레이크 교수의 시선은 한 개인의 영혼이 겪는 그 격렬한 투쟁을 넘어서 사회 전체라는 훨씬 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갑니다. 그는 우리가 몸에 걸치는 옷뿐만이 아니라 사회라는 이 거대한 유기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법이나 정부보다 더 근본적인 것, 사회를 정말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거대한 사회 철학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토이페스도레크의 주장은 굉장히 대담합니다. 보통 사회의 뼈대라고 하면 법, 정부, 이런 제도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겉에 걸치는 외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를 진정으로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은 그 속에 입고 있는 내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과 가치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의복에 있다는 거죠. 그는 이걸 상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상징들이야말로 사회의 정신을 감싸고 또 형태를 부여하는 신성한 직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상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깃발이나 로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토이펠스드루크에게 상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의미를 가져요. 그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이펠스드루크가 말하는 상징은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방 안에 갇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방에 아주 작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평범한 일상이라는 이 방 안에 있지만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저 바깥 세상의 눈부신 빛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성한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바로 그 창문인 셈이죠. 자, 그런데 그는 모든 상징이 다 똑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외재적 상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의 깃발, 군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그 깃발 1000조각 자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부대의 명예를 상징한다, 이렇게 다 같이 약속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밖에서 부여된 거죠. 반면에 내재적 상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정말 영웅적인 삶, 그 자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것들은 누가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잖아요. 신성한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이페스도레크는 이 상징에도 등급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그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상징, 가장 위대한 상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대한 예술, 그리고 신의 영감을 받은 듯한 영웅적인 삶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영원이라는 광대한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나사렛 예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를 넘어서 인류가 이제껏 도달했던 가장 심오하고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는 궁극의 상징으로 보았어요. 서구 문명이라는 거대한 정신적 의복을 짠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옷은 없죠.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회의 의복이 시간이 흘러 낡고 해져서 실밥이 터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다 닳아 없어져 버린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토이펠스도레크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그가 살던 시대로 향합니다. 토이펠스도레크가 자신의 시대를 쫙 둘러보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질서정연하고 의미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거대한 헌옷시장, 넉마시장 같았던 거죠. 한때는 정말 고귀했던 상징과 믿음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낡고 해진 누더기처럼 아무렇게나 바닥에 널려서 거래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풍경을 본 겁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으로 설명해요. 이게 참 흥미로운 통찰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아끼는 옷이라도 계속 입다 보면 결국 닳고 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한때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했던 그 신성한 상징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그 힘을 잃고 낡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상징의 신성함이라는 가치를 더해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마모시키는 파괴적인 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왕이 즉위할 때 챔피언이라는 기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왕에게 도전하는 모든 이와 내가 결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고대의 의식이 있었어요. 한때는 왕권의 신성함과 그 힘을 보여주는 정말 장엄한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땠을까요? 그냥 늙은 기사가 말에 겨우 올라타는 우스꽝스러운 연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알맹이, 즉 영혼은 싹 다 떠나고
텅 빈 껍데기, 형식만 남은 거죠. 사회의 의복이 완전히 해졌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낡아빠진 상징의 누더기들이 사회에 계속해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토이펠스드로크는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말 그대로 질식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형식과 관습에 맹목적으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새로운 생각이 숨쉴 공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던 독립정신, 그러니까 모든 권위에 저항하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그 태도마저도 사실은 사회가 깊이 병들었다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보기에 진정한 독립이란 존경할 만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아는 데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독립은 그냥 모든 것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냉소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위대함과 신성함을 알아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다시 말해 존경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비극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위대함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라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기만 하는 사회는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 사회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무서운 질문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가장 유명한 비유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토이펠스드로크의 대답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죠. 그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세계가 먼저 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야만 한다. 그는 이 거대한 사회 변화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의 불사조 신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불사조 이야기 아시죠? 늙고 병들면 스스로 향나무를 쌓아 불을 붙여 장례를 치르고 바로 그 뜨거운 잿더미 속에서 더 젊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전설의 새. 토이펠스드로크에게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낡은 껍데기를 벗고 새로워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파괴와 재탄생의 순환을 보여주는 우주적인 법칙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 평화롭거나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회는 본능적으로 낡고 익숙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의미가 사라진 텅 빈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혁명과 혼돈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휩쓸어버리는 완전한 붕괴를 통해서만 낡은 세계는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그는 파괴가 다 끝나고 나서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의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세상의 실마리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이 요란하게 무너져 내리는 먼지 속에서 새로운 건물의 기초가 동시에 놓이는 것처럼 파괴와 창조는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뒤엉켜 진행된다는 거죠. 만약 새로운 세계가 낡은 세계의 혼돈 속에서 동시에 짜여지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이 유기적 실마리들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토이펠스드로크는 우리에게 그 파괴의 불길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뱀이 낡은 허물을 벗는 동안 그 아래에서는 이미 반짝이는 새 피부가 자라나고 있듯이 낡은 사회가 불타는 홍동 속에서도 미래의 씨앗, 새로운 시대의 실마리들은 이미 보이지 않게 짜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갑자기 뚝 끊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는 뉴턴이 케플러의 연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이룬 것처럼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의 성취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파괴는 모든 것을 백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고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걷어내서 더 새롭고 더 진정한 창조를 위한 길을 닦는 과정인 셈입니다. 자,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사회가 태어난다면 그 사회를 이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낡은 시대의 왕관과 화려한 예복은 이제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제 토이펠스드로크는 리더십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단어의 뿌리부터 파고듭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에 따르면 왕은 단순히 혈통으로 물려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진짜 의미는 알고 있는 사람, 캐닝,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 캐닝, 한마디로 그 시대의 가장 유능한 사람, 에이블맨,
이라는 거죠. 화려한 예복이나 신성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바로 진정한 왕의 자격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아주 독특하게 재해석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신성한 권리는 핏줄이나 가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된 비범한 능력과 지혜를 의미해요.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압도적인 능력 때문에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물을 발견하고 알아볼 수는 있지만 투표 같은 제도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주적으로 들릴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죠. 그렇다면 민주적인 선거가 아니라면 새로운 사회의 기반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그의 해답, 영웅 숭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서 그가 낡은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존경심의 상실에 대한 그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토이펠스트리오쿰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알아보고 그 앞에 경건하게 머리 숙이려는 본능적인 종교적 충성심이 아주 깊게 뿌리박혀 있다고 밀었어요. 그리고 이 본능이야말로 새로운 사회 질서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토이펠스트르크에게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문명을 통틀어서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는 법이나 헌법 같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고 따르려는 인간의 이 근본적이고 영원한 본능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200년 전 철학자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렌즈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제도, 우리의 상징들은 과연 아직 건강한 의복일까요? 아니면 이미 낡아서 해져버린 누더리일까요? 우리는 지금 낡은 세계가 불타는 잿더미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혼돈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실마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의 철학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쇠퇴와 재탄생의 패턴을 스스로 읽어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의 책 의상철학. 우리는 이제 주인공 토이펠스드로에크 교수의 생각이 사회 비평을 넘어서서 형이상학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이 책의 철학적 심장부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낡은 사회는 어떻게 죽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 혼돈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인간상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토이펠스드로크 교수는요, 먼저 지금 세상이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고 봐요. 껍데기만 남아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사회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사회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봐요. 이미 그 의미나 정신은 다 사라졌는데도 낡은 제도나 상징 같은 걸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모든 게 와르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붕괴가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이건 필연적인 변화의 과정인 거죠. 교수는 이걸 불사조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탄생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토이펠스트르크의 정말 독특한 통찰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우리는 파괴가 끝나고 나서 창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와 파괴, 이 둘은 하나의 과정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우리한테 변화의 불의 회오리 바람을 피하지 말고 그 안을 똑바로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낡은 것들이 시끄럽게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유기적인 실마리들이 신비롭게 짜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죠. 이 재탄생의 과정이 겉보기엔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토이펠스트로크는 그 안에서 아주 뚜렷하고 거의 생물학적인 패턴 같은 걸 발견해요. 낡은 게 불타 없어지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싹을 틔우고 마침내 새로운 사회가 딱 하고 짜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기적인 실마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바로 낡은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롭게 생겨나는 연결망이나 질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거죠. 토이펠스트로크는 진짜 왕이라는 건
무슨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 시대를 꿰뚫어 보고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칭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자, 새로운 통치자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어줄 새로운 영적 권위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함께 등장해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요, 낡은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매체가 세상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바로 작가 그리고 편집자들이죠. 이들이 그 시대의 정신을 형성하는 새로운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다시 태어나려면 단순히 리더만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토이펠스드로크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바로 우리가 현실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 그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심오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한테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내가 이 엄청난 걸 수백만 번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봐야 하는가? 매일 뜨는 해, 밤하늘의 별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과연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교수는 우리 주변의 끊임없는 기적에 무감각해지는 이유를 딱 짚어내요. 그 주범은 바로 관습입니다. 이 관습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놀라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유머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본질적인 신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유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온갖 경이로움과 공포가 가득한 우주 속에서 너무나도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과학조차도 이런 근원적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는 주장해요. 그냥 신경계다, 정신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분류할 뿐이라는 거죠.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경이롭고 때로는 끔찍하기까지 한 그 초자연적인 현실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이 생각은 토이펠스드로크의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바로 시간과 공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식을 가두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대체 그 어디에라는 것과 그 형제인 언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낸 생각의 틀에 불과한 걸까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토이펠스드로크는 시간과 공간이 현실을 담는 절대적인 그릇 같은 게 아니라고 선언해요. 오히려 유한한 인간의 정심이 무한한 실제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렌즈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문장이 그의 비전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데요. 신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는 그냥 영원한 지금 속에 있고 모든 장소는 무한한 여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그걸 조각내서 볼 뿐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현실이 이렇게 기적적인 거라면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까요? 토이펠스드로크는 이제 이 철학적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기적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사회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뭔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봐요. 만약 정말로 숭배할 만한 신성한 게 없다면?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종파로 댄디를 지목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외모를 꾸미는데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아주 풍자적으로 이 댄디의 비극을 꼬집어요. 댄디는 보여지는 것이라는 자기만의 종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순교하는데 정작 세상은 그들의 신성한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좀 씁쓸하죠? 하지만 댄디는 이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에 반대파가 있듯이 이 새로운 자기 숭배에도 그 어두컴컴한 반대편이 존재한다고 토이펠스드로크는 지적합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전체가 하늘을 향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댄디와는 정반대예요. 오직 땅을 파고 노동하는 것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표를 보면 현대사회의 심장부에 있는 깊은 균열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겉모습에 모든 걸 거는 댄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존을 위한 노동에 갇힌 가난한 노예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소통도 이해도 없어 보입니다.
토이펠스드로크는 이 두 세력을 그냥 사회 계급 정도로 보지 않아요. 아예 사회 구조 자체를 적극적으로 찢어놓는,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대립적인 신앙처럼 본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분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한쪽은 텅 빈 겉모습을 숭배하고 다른 한쪽은 고된 생존 자체를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이 둘을 통합하고 더 높은 가치를 보여줄 새로운 정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의복 철학의 마지막 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위대한 철학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토이펠스드로크 교수의 영적 여정, 그 대단원의 막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지독한 고통과 혼란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 경이로운 깨달음으로 바뀌는지, 그 정말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시겠습니다. 모든 걸 부정했던 영원한 부정, 그리고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던 무관심의 중심을 지나서 토이펠스드로크 교수는 마침내 인생의 진짜 시작점을 발견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체념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체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꽉 쥐고 있던 손을 탁 펴는 것과 같아요. 이룰 수 없는 행복을 향한 그 지독한 갈망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그 텅 빈 손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의 위대한 철학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 영혼의 영원한 긍정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던 그 소멸의 감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되는지 그 내면에서 벌어진 혁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절망의 정체, 과연 뭐였을까요? 토이펠스드로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던 단 하나의 잘못된 질문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는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마치 굶주린 독수리처럼 끊임없이 행복이라는 먹이를 찾아 세상을 헤매고 있었구나. 우주가 마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소리치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비참하게 절망했던 겁니다. 이 끝없는 갈증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진짜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행복을 쫓는 걸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긍정이란 나는 행복해야만 해 라는 생각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이건 주어진 현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각가에게 주어진 거친 돌덩이처럼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현실이야말로 나의 이상을 빚어낼 유일한 재료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 의무를 끌어안는 아주 적극적인 외침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의 바이런을 닫고 너의 괴테를 펼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적인 슬픔에 푹 빠져서 자기 연민에 허우적대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태도는 이제 그만 버리라는 겁니다. 대신 세상과 부딪히고 행동하고 창조하는 괴테의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외침이죠. 더는 자기 상처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위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행복이라는 어쩌면 헛된 신기루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쫓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뭘 얻을 수 있냐고요? 바로 축복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높은 경지입니다. 행복이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외부 조건에 달려있다면 축복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흔들리지 않는 힘 같은 겁니다. 행복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오는 깊고 고요한 평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뜬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같은 겁니다. 첫째,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둬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 비워진 자리에서 축복이라는 더 깊은 만족을 찾습니다. 셋째, 천국이 아닌 바로 이 땅,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작업장임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가장 사소한 의무를 행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불사조로서의 사회입니다. 이제 자기 내면의 질서를 되찾은 토이펠스드로크는 마치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것처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아, 사회 역시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병들어 있구나 하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사회는 정말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제도와 신념들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서 더는 사람들의 영혼을 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절망만 하진 않아요. 그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싹을 봅니다. 낡은 상징이 무너진 자리에 진정한 영웅을 향한 존경이 싹트고 힘을 잃은 성직자 대신 작가와 사상가들이 시대의 새로운 등불이 되는 걸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로라기들이 이미 짜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사회는 이 낡은 옷을 그렇게 쉽게 벗어 던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해서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는 결코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어쩌면 좀 뼈아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토이 펠스트로크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혼란과 붕괴가 끝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새로운 탄생을 위한 아주 뜨거운 정화의 불길이라고 믿는 거죠. 사회는 마치 전설 속의 불사조처럼 스스로를 불태워서 모든 낡은 것을 정화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더욱 순수하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파괴가 끝나야 창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와 파괴는요, 하나의 불꽃, 하나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 굉음 속에서 새로운 세계의 생명줄은 이미 신비롭게 짜이고 있는 거죠. 죽음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탄생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교수의 비전은 가장 넓은 범위, 거의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으며 단지 우리 자신의 무딤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먼저 기적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인 개념 전체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토이펠스트루크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적은 뭘까요? 그건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법칙을 처음으로 하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사실 자체를 마치 평생 처음 보는 것처럼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적은 무뎌진 습관의 눈을 뚫고 존재 자체의 놀라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마법사의 정체, 그게 바로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법사라고 말해요. 아무리 경이로운 일도 단지 몇 번 반복되기만 하면 이 관습이라는 마법사가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더는 놀라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것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자, 여기가 바로 이 책의 철학적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이펠스트로크는 우주 그 자체가 궁극적인 상징이고 궁극적인 의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자연적 초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건 그냥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실제를 가리키는 일종의 상징이라는 거죠. 저 길가의 돌멩이 하나, 저 나무 한 그루가 사실은 무한한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꼼짝없이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조차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일 뿐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살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신성한 현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걸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이미지로 딱 압축해 버립니다. 시간의 요란한 배틀에 앉아 신이 입는 옷을 짜노라. 이 거대한 비전 속에서 우주 전체는 신의 옷을 짜는 거대한 배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은 그 옷을 이루는 시실과 날실이 되는 것이죠. 자, 우주가 신성한 옷이라는 걸 밝혔으니 이제 이 철학은 다시 책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기이했던 은유, 재단사에게로요. 그리고 그를 신성한 역할로 격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옷을 짓는 재단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토이펠스트로크는 선언합니다. 현실이라는 옷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재단사라고요. 시인은 언어로, 예술가는 형태로, 통치자는 질서로 세상을 재단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의미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책에 어찌 보면 좀 기이하게만 보였던 의복 철학이 마침내 그 깊고 심오한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질서한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태를 빚어내는 이 창조행위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라는 현실의 옷감을 가지고 의미라는 옷을 짓는 신성한 재단사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토이펠스트로이크의 거대한 철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종합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향하는 아주 끈질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게 바로 의복 철학, 즉 수선된 죄단사라는 제목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 꿰매고 있는 상징적인 의복으로 구성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념, 제도, 문화, 언어,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고요. 이 옷들은 시간이 지나면 닳기도 하고 유행이 지나기도 해서 끊임없는 수선과 새로운 창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철학은 마지막 질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격, 당신의 신념, 당신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상징들은 진정 당신 자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물려받았거나 사회가 입혀준 낡은 옷은 아닙니까? 토이펠스트레크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수선하고, 또 무엇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 지어 입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말이죠.